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3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나에게 생생한 상처로 남아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시간쯤 메시지를 보내왔고,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길에 뭐가 먹고 싶냐고 묻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공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마치 시간이 그 순간을 중심으로 갈라져 이전과 이후에 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듯한 기묘한 단절감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남편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은 저녁 7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퇴근하고 집에서 옷을 갈아입던 내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이 차분하면서도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가족분 되세요? 하고 묻는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다음 들려온 말은 지금도 문장 그대로 기억한다.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것처럼 흔들렸다. 무언가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설마 정말 크게 다친 걸까? 그냥 팔이나 다리가 부러진 정도이겠지? 숨은 쉬고 있겠지? 제발, 제발 괜찮기만 해다오. 그러나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완전히 주저앉았다. 남편은 이미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숨이 멎은 상태였다고 했다. 단 한 번의 충돌, 단 몇 초의 사고, 단 몇 줄의 의료 기록이 우리의 3년의 결혼 생활을 잔인하게 끝냈다. 장례식은 얼떨떨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람들은 조용히 울기도 했고 나를 위로하기도 했지만 그 시간은 마치 흐릿한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었다. 음식의 냄새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조문객의 얼굴도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오직 남편의 영정사진만이 유일하게 또렷했다. 사진 속 남편은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지금 내 곁에 없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살아있었다. 나는 여러 번 그 사진 앞에서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이 조여와 제대로 숨도 쉬지 못했다. 누군가가 내 등을 두드렸고 누군가는 차를 건네주며 마음을 추스르라고 했지만 그 말들은 내 귀를 스쳐 지나갈 뿐 제대로 닿지 않았다. 남편의 어머니와 시누이는 장례식 내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얼굴을 유지했다. 처음엔 그것이 슬픔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몇 순간 그들의 눈빛에서 묘한 냉기가 스치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힘들지? 하고 물었지만 그 말투에는 따뜻함과는 다른 뭔가가 담겨 있었다. 시누이는 조용히 우리 주변을 맴돌며 조문객을 안내했지만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금세 시선을 돌렸다. 그때는 그저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때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안에는 남편의 흔적이 가득했고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모두 나를 무너뜨렸다. 그가 출근하면서 대충 눌러둔 머그컵, 거실 서랍 한쪽에 쌓여있는 영수증과 메모지들, 옷장 문을 열었을 때 스쳐오는 그의 향기.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생생해서 그가 금방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매일 매 순간 새롭게 깨달으며 무너졌다. 남편이 떠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주변에서는 조금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나 자신을 돌보라고 권했다. 하지만 내 일상은 이미 산산조각 난 상태였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샤워를 하면서도 눈물이 섞여 흘렀다. 직장에 복귀했지만 업무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웠다. 남편과 함께 쓰던 자동차 키를 잡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그가 남긴 빈자리와 싸우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유품 정리를 위해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다. 유품을 챙기겠다는 말은 당연한 요청처럼 들렸지만 그녀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가져가려고 했다. 남편의 옷들, 책들, 심지어 우리가 함께 썼던 가구들 중 일부까지도. 이건 우리 집에서 썼던 거니까 가져가는 게 맞지? 라며 당연하다는 듯 말할 때 나는 순간적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남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생긴 불편함이었다. 나는 처음엔 거절하지 못하고 그저 얼떨떨하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슬그머니 남편의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의 지분. 나는 남편과 합의해 공동 명의로 바꿔놓았던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남편 명의로 남아 있었다. 그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벌어놓은 건 우리 가족 몫도 있는 거니까. 내가 아직 젊으니까 이런 재산보다는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말들은 슬픔 속에서 겨우 숨을 붙잡고 있던 나를 흔들어 버렸다. 처음에는 아직 그들도 슬퍼서 감정이 날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남편이 남긴 것들을 단순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흔적이었고 우리의 삶이 담긴 조각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하나의 계산으로만 보았다. 법적으로는 내가 남편의 배우자로서 우선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슬픔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법을 들춰보고 상속 절차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는 마치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이용하려는 듯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남편의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넣었고 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서들을 가져와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내가 서명을 거부하면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시어머니는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거 아니니? 라며 비난했고 시누이는 우리 오빠를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왜 우리 가족을 못 믿어? 라며 울먹이며 나를 흔들었다. 나는 그들의 말에 흔들렸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는 문득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잖니? 아들이 죽으면 며느리도 남이 되는 거야. 그 말은 마치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세상에 이렇게까지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겨우 숨을 붙잡고 있는 내게 그녀는 또 다른 칼날을 꽂았다. 나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고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찢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나는 내 슬픔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이 남긴 것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남편과 나의 삶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다짐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꾸미는 일들은 점점 더 교묘하고 과감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히 재산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고립시키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진짜 그림자의 시작이었다. 남편이 떠난 후 2년이 지나면서 나는 삶이라는 것이 참으로 잔인하다는 생각을 수없이 되뇌어야 했다. 처음 1년은 남편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 1년은 나 자신을 간신히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했다. 나는 남편이 떠난 이후로 내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았고 그 약함을 알아차리는데도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내 마음을 조금도 기다려주지 않았다.
특히 남편의 가족들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남편의 가족들은 내가 상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어떤 위로도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점점 더 날카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슬픔이라는 연기가 모두 거치자 그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처음 재산 이야기를 꺼냈을 때만 해도 나는 그저 그들의 마음이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이면 사람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들의 행동이 계속될수록 천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무너져 갔다. 그들이 원한 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었다. 슬픔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가족도 아니었다. 그들이 원한 건 남편이 남긴 모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다치고 무너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남편의 사망 이후 몇 개월 동안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에 자주 찾아왔다. 표면적인 이유는 유품 정리를 돕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방문 목적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 거실 테이블 위에 턱하고 내려놓았다. 서류들 사이에는 은행에서 발급한 문서, 보험증권, 부동산 관련 종이들이 뒤섞여 있었다. 이거 내가 정리하기엔 어려울 거야. 시어머니는 거의 명령에 가까운 말투로 말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천천히 정리할게요. 천천히 할 일이 아니야. 이런 건 빨리 처리해야 돼. 괜히 뒤로 미루면 이자도 붙고 더 복잡해져.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로 서류들을 꺼내 펼쳤다. 하지만 정작 내가 읽어야 할 중요한 부분은 항상 접혀 있었고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여기저기 흘러넘쳤다. 시어머니는 내가 읽어보려 하면 손을 가로막았다. 그냥 여기 서명만 하면 돼. 나랑 시누이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그 말의 어투는 친절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내가 굳이 알고 싶어 할 필요 없다는 뉘앙스가 가득했다. 나는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일일이 이해하려고 하면 복잡해져.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건 단순한 도와주기가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였다. 나는 끝내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숨에 차갑게 식었다. 너 우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해를 해야 서명을 하죠. 내가 뭘 안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창문이 살짝 떨릴 정도였다.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시누이는 옆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오빠가 죽은 게 너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해? 그 말은 나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했다. 오빠가 죽은 게 너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 문장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나에게 죄책감을 씌우려는 악의적인 조작이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노골적으로 재산을 가져가려는 행동을 보였다. 남편 이름으로 된 차량은 이미 시어머니가 멋대로 가져가 사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그 차는 아직 상속 절차가. 내가 차를 몰 일이 뭐가 있어? 우리 아들 차였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그녀는 마치 너는 이미 가족이 아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하는 듯 했다. 나 역시 말문이 막혔다.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게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는가? 그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진명의 문제도 복잡해졌다. 이 집은 본래 내가 가진 돈과 남편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종잣돈을 합쳐 만든 공동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지분은
상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노리는 것은 분명했다. 어느 날 신우이는 내게 문자를 보냈다. 집은 우리가 쓰는 게 맞지 않아? 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나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몇 분이나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내 삶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서류를 들고 다니거나 재산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들은 내 감정과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교묘한 심리적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씩 와 있었고 문자 메시지에는 날 비난하는 말들이 가득했다. 내가 오빠를 힘들게 해서 스트레스 받아 사고 난 거잖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고도 양심이 있어? 재산을 내놓으면 우리가 널 괴롭힐 이유도 없어. 이런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나는 휴대폰 울림만 들어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밤이면 그들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감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까지 찾아온 신우이가 초인종을 연달아 눌러대며 소리쳤다.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건 내 고집이야. 경찰 불러도 좋아. 오빠가 죽은 게 누구 때문인지 물어보자. 이웃들이 문틈으로 내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다. 나는 창문 뒤에 숨어 손을 떨었다. 그 순간 내가 혼자다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느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나는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야. 변호사를 찾아. 그 말이 내게는 구원의 줄처럼 들렸다. 변호사를 만났을 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변호사는 조용히 다 들은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정당한 상속권자입니다. 그리고 시댁 가족이 하는 행동은 위법의 소지가 많아요. 협박, 강요, 심지어 재산 편취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객관적인 시선에서 확인된 셈이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고 나서 나는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더 이상 멋대로 서류를 들고 오거나 무작정 서명을 요구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대놓고 행동하지 못하는 대신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압박했다. 시어머니는 동네 지인들에게 나를 험담하며 다니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너무 고집이 세서 우리 가족이 너무 힘들다고, 아들이 죽은 뒤로 하나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고, 심지어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 든다고. 그 말들이 내 귀에 들어오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인사를 하던 이웃들이 어느 순간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더 외부로 나가는 것이 무서워졌다. 하지만 더는 무너지지 않기로 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남기고 간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삶을 내가 지킬게.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른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싸움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준비한 더 큰 계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떠난 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본격적으로 나를 흔들기 시작한 뒤 2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나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 나는 조용했고 사람을 쉽게 믿었고 갈등을 피하려는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언제든 방어해야 했고 어느 말에서 조심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살필 줄 알았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고통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에게 한 행동들, 말들, 그들의 집요함과 계산적인 태도는 내가 가진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잠식시켰다. 처음엔 불안, 공포, 슬픔이 뒤섞여 감정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 감정들은 점점 단단하게 응고되어 결심이라는 이름의 무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첫 번째로 행동으로 옮긴 순간이 바로 변호사를 찾아간 날이었다.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을 때 나는 두 손을 꼭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폭풍 속에서 작은 문 하나 붙잡는 느낌이랄까? 하지만 그 작은 문이 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변호사와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판단하지도 않았다. 그저 필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태도는 내 마음속 혼란을 조금씩 정돈시켜 주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차근차근 설명했다. 서류를 강제로 내밀었던 날,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고함을 치던 날, 남편의 유품을 가져가며 정당한 것이라 주장하던 순간들, 그리고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죄 없는 나를 계속해서 가해자로 몰아가던 순간들까지. 변호사는 모든 이야기를 꼼꼼히 적었다. 그리고 한참 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상속권 침해 소지가 큽니다. 협박과 강요 역시 문제이고요. 그 말 한마디가 눈물을 터뜨리게 했다.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순간들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적인 언어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호사는 이어 말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서류에도 단독으로 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날짜별로 기록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통화 내용, 방문 시도를 기록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내게 명확한 가이드를 주었다. 이번엔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작은 노트를 하나 샀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새하얀 노트였다. 그 노트가 내 삶을 지키는 방패이자 무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 나는 매일 그 노트에 날짜를 적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월일 오후 2시 10분 시누이에게 문자 수신. 내용 재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월일 시어머니가 집 앞에 와 초인종을 10분 이상 누름. 큰 목소리로 나를 비난함. 처음엔 손이 떨려 글씨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감정이 아닌 사실을 쓰는 연습이었다. 그 과정 속에서 감정은 조금씩 객관화되었고 나는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문자를 백업했고 통화 녹음을 저장했으며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찾아오면 현관문 안쪽에서 영상으로 기록했다. 그 모든 행동은 나를 두렵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날 지키는 행동이라는 확신을 줬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물러날 리 없었다. 그들은 내가 이전처럼 순순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의외로 다정했다. 우리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구나. 이젠 화해하고 싶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았다. 그녀의 다정함은 언제나 목적을 위한 연막이었다. 어머니, 제가 요즘 많이 지쳐서요. 변호사분과 상의하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단숨에 차가워졌다. 변호사? 너 정말 우리 가족을 적으로 돌리고 싶니? 그녀는 숨을 들이쉬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좋다. 우리도 생각이 있다. 그 말은 분명한 전쟁 선언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부터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고 초등학생 학부모로 보이는 사람들은 내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었다. 나중에 들은 말로는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다고 한다. 며느리가 우리 가족 돈을 다 가져가려고 한다. 우리 아들 죽고 나서 집을 지키겠다고 난리다. 우리가 못 믿겠다고 변호사까지 데려왔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완전히 고립시키려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집 거실에서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왜 내게 벌어져야 하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남편은 이 상황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지 생각하면 할수록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찢어졌다.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최근 상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상속권은 법적으로 명확합니다. 시댁 쪽에서 어떤 소문을 내든 어떤 압박을 하든 법은 당신 편입니다. 그 말은 내게 다시 힘을 주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나는 직장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말했다. 그런 경우 꽤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나는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변호사는 시댁의 반복적인 연락과 방문 문제에 대해 먼저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강력했다.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부당한 압박과 협박, 재산 강탈을 시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공문이 전달되고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연락 횟수는 확연히 줄어들었다. 문자 메시지도 한동안 오지 않았다. 집 앞에 찾아오는 일도 더 이상 없었다. 나는 그제야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몇 달 만에 찾아온 평온이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남긴 것 내가 조금은 지키고 있어. 그러나 이 평온은 오래가진 않았다. 폭풍이 잠시 멈춘 것뿐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시댁 쪽에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려 합니다. 내 심장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대응이요? 그들이 당신이 재산을 독점하려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어이없어서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재산을 독점하려고 한 건 그들이었는데? 하지만 법적 싸움에서는 현실이 아닌 주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록해온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될 겁니다. 나는 긴 숨을 들이켰다. 마침내 실질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흔들리기만 했던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기록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법이 있었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과 나의 삶을 지키겠다는 너무도 깊고도 단단한 결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작은 승리를 손에 넣고 더 큰 싸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나는 저녁 내내 마음이 불안정했다. 여전히 집은 조용했고 남편의 사진은 제자리에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를 곧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그와의 추억은 내게 힘이 되면서도 동시에 끝없는 슬픔을 떠올리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견디는 이 싸움의 중심에는 그가 남기고 간 모든 것들이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머리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해냈다. 이 싸움은 어디까지 갈까?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만약 그들이 더 큰 공격을 한다면?
그러던 새벽 문득 벨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턱하고 멈춘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거기에는 신우이가 서 있었다. 눈은 울어붉게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자신감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 깔려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잠깐 나와. 중요한 얘기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이 불안해서인지 분노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는 거야? 알았어. 너 정말 끝까지 그러는구나. 그녀는 씩 웃었다.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에서 나온 웃음은 오히려 기괴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곧 내가 얼마나 무서운 걸 겪게 되는지 알게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내 가슴은 얼어붙었다. 며칠이 지나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시댁 쪽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떤 내용인가요? 변호사는 한 박자 쉬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고인을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는 주장을 제출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숨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뭐라고요? 그들도 증거라고 제출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추측과 왜곡이 심해서 법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당신을 압박하기 위한 겁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만든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법적인 문서로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나를 찢어놓았다. 그들이 제출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내가 남편의 돈을 관리하며 권력을 행사했다. 남편이 나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남편이 사고 당일 나와 큰 말다툼을 했다는 추측. 내가 남편 사망 후 재산을 독점하려 했다는 주장. 변호사조차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주장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상대가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했다는 신호입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는 자연스럽게 눈물이 떨어졌다. 억울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찔러왔다. 남편과의 관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던 순간들, 나만 아는 그의 표정과 말투, 우리가 함께 쌓았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을 더럽히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가까운 친구 하나에게 연락했다. 그 친구는 남편과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고 힘들 때마다 내 편에 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런 얘기 나도 조금 들었어.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디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너희 시어머니가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 그런데 너희가 결혼 말기쯤에 좀 많이 힘들었던 건 사실 아니야? 나는 믿기지 않아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말이야, 우리가 힘들었던 적이 어디 있어? 그냥 남편이 힘들어 보였다는 얘기를 몇 번 들었으니까. 나는 그 친구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남편이 회사 때문에 힘들긴 했어. 하지만 우리 문제는 아니었어. 그걸 왜 그렇게? 아니, 나도 그냥 들은 얘기 말하는 거야. 너도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고. 나는 더 들을 수 없었다. 전화를 끊었다. 가장 믿었던 누군가조차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있었다. 거짓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진실처럼 퍼지는 법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당신이 단 한마디만 해줬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이 더 오지 않았다. 자다가도 벌떡 깨고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혹시 시어머니가 또 동네에 소문을 냈을까 두려웠다. 심지어 직장에서도 집중을 할 수 없었다. 팀장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몸도 많이 안 좋아 보이고 표정도 너무 어두워. 나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아 보여. 필요하면 며칠 쉬어도 돼. 하지만 나는 쉬면 오히려 더 무너질 것 같았다. 집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결국 어느 날 회의 도중 숨이 갑자기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이 떨렸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리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료가 내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괜찮아? 숨 쉬어, 숨.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뻔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상태가 겨우 조금 나아지려는 순간 변호사가 다시 연락했다. 시댁 측에서 추가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엔 당신의 개인적인 과거까지 언급했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제 과거요? 예. 당신이 예전에 겪었던 우울증 기록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고인을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우울증은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남편을 만나기 전 대학 시절의 상처였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도 곁에 남아주었고 나는 그와 함께하며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상처를 끄집어냈다. 내 약점을, 내 아픈 과거를, 내가 간신히 묻어두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건 제 사생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당신을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졌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리려 하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소리는 보통 나를 차분하게 해주었지만 그날은 오히려 나를 더 무너뜨렸다. 내가 이렇게까지 약해진 건 처음이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장례를 치렀을 때도 나는 울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있을까? 포기하면 모든 게 끝나겠지? 포기하면 더 이상 괴롭힘도 소문도 법적 싸움도 없겠지.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남편의 친구에게서였다. 너 괜찮아? 최근 소문 때문에 연락하는 건데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필요하면 도와줄게. 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누군가 진심으로 내 편에 서준다는 것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믿어준다는 것이 그 작은 문장 하나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포기하면 지는 것이다. 이 싸움은 남편을 잃은 사람에 대한 예의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며칠 뒤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우리가 반격할 시간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자료, 문자, 통화, 방문 영상, 소문들, 내가 받은 심리적 피해까지 모두 정리해 서류로 만들었다. 이 자료만으로도 상대 쪽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 측의 행동은 명백히 협박, 강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다시 불이 타올랐다.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집요하고 깊고 무자비했다. 그들은 나에 대한 허위 주장뿐 아니라
남편과 나의 관계까지 마음대로 왜곡해 세상에 내놓았다. 내가 살아온 시간, 남편과 함께 보낸 날들, 우리가 서로를 지탱해주며 쌓아온 기억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입에서 악의적인 이야기로 재해석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지켜야 할 것들을 잃고 나서야 나는 어떤 싸움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삶의 조각들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내 스스로의 삶을 부정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마침내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재판일. 아침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다. 긴장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오늘만큼은 어깨를 펴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정 앞에서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충분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자리로 들어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미 와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적개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이 싸움이 아직도 자신들의 손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판사는 양측의 서류를 검토하며 조용히 상황을 정리했고 변호사들이 순서대로 발언했다. 시댁 측 변호사는 내가 남편을 심리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마치 내가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손가락을 부여잡았다. 하지만 내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백한 허위 주장입니다. 고인이 남긴 의료 기록, 회사 동료들의 진술, 주변 지인들의 증언 모두 고인이 배우자와 매우 안정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급히 끼어들었다. 하지만 고인은 생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 원인이 고인의 스트레스는 회사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내가 지난 몇 달 동안 기록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제출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보낸 협박성 문자, 집으로 찾아와 욕설을 퍼붓는 영상, 서명을 강요하는 녹음,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과정이 담긴 자료들. 판사조차 순간 눈썹을 찡그릴 정도였다.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원고는 슬픔 속에서도 고인의 재산을 정당하게 상속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고인을 잃은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며 재산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그 사실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명백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날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데 심장이 조용히 뛰는 것이 느껴졌다. 나를 쪼개놓을 것 같던 불안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재판. 나는 가장 두려웠던 순간을 마주해야 했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증언하러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혹시 그들도 시어머니의 소문을 믿고 흔들리거나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할까 봐 불안했다. 하지만 그 동료는 재판정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고인은 결혼 생활을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내분을 걱정하고 챙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지친 날엔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힘이 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고였다. 남편이 그때 그렇게 말했구나. 그리고 그는 한 문장을 더 덧붙였다. 만약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다. 나는 입술을 꽉 물었다. 세 번째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박폭도에서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분명히 흔들림이 있었다. 좋아? 우리 가족을 이렇게 법정에 세워놓으니까 기분 좋냐?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 삶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커졌다. 우리는 우리 아들 위해서 남편이 남겼던 것들, 그의 시간, 그의 노력, 그의 추억들을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예전처럼 주눅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일까? 너만 아들 잃은 줄 알아? 그녀의 그 말은 조금 다른 울림으로 들렸다. 처음으로 그녀가 진심을 내비친 듯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저도요. 저도 아내였어요. 저도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슬픔 위에 올라서서 저를 짓밟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걸어갔다. 그 뒷모습에는 피로와 혼란이 묻어 있었다. 마지막 재판날. 판결문이 읽히는 그 순간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판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의 재산은 법대로 배우자인 나에게 상속된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기한 모든 주장은 증거 불충분 및 허위로 기각된다. 그들이 나에게 한 반복적 연락, 협박성 발언, 소문 유포는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나는 판사의 마지막 말을 듣고 손을 가만히 맞잡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천천히 녹아내렸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에서 후회가 있었는지 분노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법정을 나오는데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긴 시간 잘 버텨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현실적인 안도가 밀려왔다. 나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판결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나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도 접근이 제한되었고 그들도 더 이상 나를 흔들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며칠 후 시누이에게서 조용한 메시지가 하나 왔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싶어요. 우리도 너무 많이 잃었어요. 이제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아요. 나는 한참 고민하다 짧게 답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야 아물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행동도 잊지 않을게요. 그것은 용서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 그대로였다. 모든 싸움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평온한 삶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내 안에는 아직도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도 했고 갑자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하루하루 나를 회복시키는 법을 배웠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빛을 맞았다. 작은 카페에서 좋아하는 커피를 주문했다. 퇴근길에는 꽃집에 들러 작은 꽃 한 송이를 샀다. 그리고 매일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이야기했다. 나 오늘 조금 더 괜찮았어. 남편과 함께 살던 집도 조금씩 다시 꾸몄다. 그의 물건 일부는 고이 보관했고 일부는 따뜻하게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집안 공기가 다시 내 삶으로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나는 남편의 무덤을 찾아갔다. 조용한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나는 무덤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이 남기고 간 것들, 당신이 지키고 싶어 했던 것들. 나도 지켰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긴 싸움 끝에 도착한 평온의 눈물이었다. 이제 정말 나도 나의 삶을 살게. 그리고 나는 무덤을 향해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맑았고 햇빛은 부드러웠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지켜냈다. 정의도, 기억도, 나 자신도. 그리고 나는 알았다. 비극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 길이 얼마나 험하든 내가 다시 걸어갈 힘을 얻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살아볼게. 그리고 나도 나만의 미래를 만들게. 그 말은 바람 속으로 자연스럽게 흩어졌고 나는 마침내 온전히 나의 삶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시간은 흘렀다.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 나는 조용히 묵묵히 나의 삶을 다시 세워갔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무게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연락이 왔다. 저기 혹시 소식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소식이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내 시어머니랑 시누이 사기건으로 잡혀갔대. 꽤 오래된 일들이 터진 모양이더라고.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놀라움보다 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감옥이라니. 아주머니는 덧붙였다. 사람들 돈을 빌려가고 투자한다며 속이고 피해자들이 많대. 결국 경찰이 수사해서 둘 다 구속됐다는구나.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소식은 내게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다. 그저 이미 끝난 사람들에 대한 멀어진 그림자에 대한 마지막 한 줄 같은 느낌에 가까웠다. 그래요, 그렇군요.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창문을 열었다. 날씨는 맑고 공기는 차분했다. 나는 하늘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끝이구나. 그들을 미워하던 마음도 두려워하던 마음도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로 걸어갔을 뿐이고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 다시 걸어가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닫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진짜 내 삶의 하루를.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다음엔 더 재밌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